12월 31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점심을 함께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지 못했는데요. 이 대표는 입장 변화는 없고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선대위를 떠난 이 대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다른 듯한데 오늘은 현 상황을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부동산 안보 등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통합정부론을 내세울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이 후보가 신년 메시지로 연정이나 통합정부 구상을 말할 거라고 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또 한 번 러브콜도 보냈습니다. 다만 안 후보는 지지율 상승을 피부로 느낀다며 완주 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자정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인데요.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앞에는 사면을 환영하는 태극기 부대와 반대하는 촛불 시위 부대가 등장해서 마치 탄핵 정국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출간된 옥중 서신집에 반성과 사과 대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만 있어 논란도 뜨겁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 회의 변함없이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할 거고요. 신체권 준비되면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됩니다. 류 실장,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제 오늘 점심을 계기로 해서 선대위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날 생각도 없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홍준표 의원이 크게 발끈한 겁니다. 홍 의원은 청년 플랫폼에 올린 글을 통해서 방자하다, 자신의 무능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자하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왜 돕지 않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처가 비리를 쉴드 칠 자신이 없어서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까 상당히 내부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거칠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저희도 관련 얘기를 했는데 윤 후보가 조금 전에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무식한 삼류바보, 가짠타, 미친 짓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입이 험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윤 후보는 강한 워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선대위 출범식에서 필요한 말이라고 판단해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통합정부론을 내세웠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통합정부론이 민주당의 좀 새로운 화두가 될 분위기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2021년 마지막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4명, 영업시간 9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이 방역 패스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요.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3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도 마지막 날까지 뜨거웠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도 함께해 주시는 정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새해도 2주 더, 그리고 유종애미, 자유의 몸과 전화설전, 마지막은 범 내려온다입니다. 자, 2021년은 코로나와 함께한 두 번째 해였습니다.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했고 조심스레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시작했지만 다시 멈춰서야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혹독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어려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역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김부겸 국무총리,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슬프지만 2022년의 시작도 코로나와 함께인데요. 사적 모임 4명, 영업시간 9시를 골자로 한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적 모임 4명, 식당, 카페 밤 9시 조치 1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상영 시간을 고려해서 밤 9시 입장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로 많이 붐비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대해서도 이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도입 시기는 내년 1월 10일부터이고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컸던 청소년 방역 패스 한 달을 미뤄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 또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은 4월부터입니다. 적용 시점이 2달이나 미뤄지는 셈인데 그러면 그만큼 소아청소년 미접종자 보호 시점도 늦어지는 게 아닌지 1월 초까지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 등이 겹치는 부분, 충분한 접종 일정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학원의 경우 청소년과 운영자의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정부는 1월 말 구정 연휴 전 55만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지급 후 정산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보상액이 확정되면 그걸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후에 보상금이 350만 원으로 산정이 되면 나라가 빌려준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50만 원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결국은 줬다 뺏기 아니냐, 조삼모사다라고 반발했는데요. 대다수는 100만 원 이하로 정산을 받는다, 500만 원 선지급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하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장사를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갈 데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코로나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875명이고요. 위중증 환자 1,056명, 11일째 1,000명대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인 108명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증명하듯이 하루 새 269명이 늘어서 누적 894명이 됐습니다. 곧 1,000명을 돌파할 기세인데요. 질병관리청의 수리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 하루 확진자 1월 말에 14,000명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아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월 이후에 우세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코로나가 곧 오미크론이다라고 하는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위중증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유종의 미로 잡아봤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편으론 성과도 많은 곳입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계속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1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며칠 전 뉴스픽에서 다룬 소식이죠. 고3 배지 등장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청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발을 맞추면서 논의 20일 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있죠. 고3 학생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18살 고등학생 남진희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자, 반면에 연내 대장동 특검 출범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지리한 입씨름만 이어가다가 3개월을 그냥 흘려보냈죠.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 특검을 도입하면 산무 특검에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특검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조건 없는 특검한다, 승력 없는 특검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계속 안질빤질하게 도망만 가고 있습니다. 대장동을 뒤로하고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88명,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누이 동생, 또 언론인과 법조인 그 가족까지 총 200명이 넘는 민간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건데요. 자, 이 중에 다수는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다 조회하는 거는 그런 과잉이고 과도한 거고 직권남용인 거예요. 10월 13일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이 시점에 거의 대부분의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의 전화 뒷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 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거는 뭐 미친 짓이다, 선거 개입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과도할 수는 있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신생기관이다 보니까 미숙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신생기관이잖아요. 네. 수사 기법이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까지는 왜 간 거지? 이단 톡방까지는 왜 들여다본 거지? 너무 무리한 통신조회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 나올 법한데요. 제가 뭐 수사 담당자가 아니니까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공수처는 외신 기자의 통신 자료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이어서 도쿄신문 서울지국 직원도 통신 조회를 당했는데요. 이 도쿄신문은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당국의 조회 경위 및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자유의 몸입니다. 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0시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건데요. 직접 병실에서 사면 복권장을 전달받았고 병원 바깥에서는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지지자들의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제 출간된 옥중서간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심경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권 챙기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며 활동 재개를 암시하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이 책 내용은 들어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전화설전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러 신냉전 화약고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놓고 5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었죠. The meeting with Putin, I was very straightforward. There were no minced words.
It was polite, but I made it very clear. If in fact he invades Ukraine, there will be severe consequences. Severe consequences. Economic consequences like none he's ever seen or ever have been seen. 이달 초 화상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경제 제재를 포함해 강경 대응하겠다 엄포를 놨고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큰 실수이다.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다만 새해 초에 미뤄간 외무차관 회담, 나토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 안보협력기구와 러시아의 릴레이 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질 실무 협상을 두고 주춧돌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범 내려온다입니다. 자, 새해 대한민국의 범이 내려옵니다. 2022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데요. 다정회에도 호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우리 박준우 마커가 바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띠인데요. 네, 이렇게 동작도 좀 귀엽고요. 올해 24살 일리는 없고 내년에 37 먹은 호랑이가 됩니다. 대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국면인 만큼 오늘 밤 보신 각종 타종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찍 집에 가시라고 대중교통 연장 운행도 안 하고요.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혹시 여러분 이 영상 기억하실까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비디오 빌리면 첫머리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역병만큼 무서운 호랑이, 용맹함의 상징 호랑이가 새해에는 코로나를 저 멀리 몰아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올해의 마지막 뉴스픽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아,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운영진들 한 해 고생 많았고요. 역시 이제 정치부회를 응원해 주신 정혜원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갈수록 50에서 멀어지네요. 네. 자, 그나저나 내년이 이제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고, 박마커가 호랑이띠인지 몰랐네요. 제가 네. 무려 98년생, 올해 24살, 아, 예, 내년에 네, 알았어요. 25살 된 네. 호랑입니다. 좀 연우다 안녕? 저걸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우리 실장? 가끔씩 제 속에서 저도 모르는 자아가 네.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있고.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네. 받아줄게요. 네. 네, 국장 그리고 저희 또 새해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뭔데요? 네, 우리 혁신 TF 팀장 조멘토가 승진을 했습니다. 아, 어제 승진했죠? 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승진한 조멘토하고 또 내년에 호랑이 해를 맞는 박마커는 2배로 뛰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좋습니다. 네, 기대가 커요. 자, 그나저나 이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제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주민에서 자세히 해볼 텐데요. 앞에 이제 옥중 서간록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진 중에 유일하게 신채커가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다 읽지 못하고 제가 그래요? 오늘 급하게 발제하려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인기가 네.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서점에 한 권 남아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개스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뭐 국정농단 탄핵 국면부터 뭐 세월호 이제 참사 당시 이야기까지 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탄핵에 대해서는요, 억울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시점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별 날이 오겠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뭐 한때는 뭐 선거의 여왕으로도 불렸습니다. 지금 대선이 2달여 앞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를 총괄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옥중 서간록이니만큼 지지자가 보내온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름 석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다.
그런 그가 조국의 철을 기소하다니 무슨 일일까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지자가 보낸 편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자막에도 나갔는데 이제 네. 박 씨의 워딩이 아니고 네. 지지자의 편지에서 아, 예. 이제 증오의 대상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요. 네.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남을 속이려고 들면 들수록 더 깊은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평범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란 일을 맡을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세월호 관련한 대목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날의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라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무척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당시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간록에는 이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는 내용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논란도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면을 둘러싸고 이제 찬반 양론도 지금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죠. 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공수처 불법 사찰 논란, 이제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 간의 이제 공방이 좀 뜨거운 상황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나도 사찰당했다 이런 주장을 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 동국대 석좌 교수가 이 정권이 2021년 11월 8일 나도 불법 사찰을 했다면서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만행은 과거 군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악랄한 인권 탄압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가 돼야만 한다. 문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공수처장을 구속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10년 동안 통신 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적다면서 공수처를 엄호했는데요. 폭락하는 윤 후보의 지지율,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용에 대해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뻔한 술수를 쓰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은 결이 조금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사찰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라면서 공수처가 만약 권한을 남용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문제이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두둔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신체과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민년에도 거리두기 2주 더, 마트, 백화점도 방역 패스 도입입니다.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대표와 점심을 함께 했지만 선대위 복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해체를 말할 정도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의 당내 문제를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네, 어제 승진한 조익신 차장 멘토의 톡 쏘는 한마디, 국민의힘을 향한 거였죠. 말 그대로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와 결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집안 싸움이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오늘로 딱 열흘이 된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이 대표는 매머드 선대위의 털을 깎은 코끼리 선대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여전히 매머드고 다리가 6개나 되는 이상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육본부장 체계죠. 매머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잡아야 한다면서 선대위 해체까지 언급했습니다. 매머는 틀렸고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요. 이제 제 생각에 뭐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아니면 뭐 개썰매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쇄신 요구 일축했습니다. 악의적 공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없습니다.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이 기대됐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선대위 쇄신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앞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말에 헛소리다, 인적 쇄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최근 윤 후보의 발언 좀 거칠어지고 있죠. 이 특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확정적 중범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짠습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였을까요? 한층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듯한데요.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발언 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모들이 후보의 메시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언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결격 사유가 많은 후보이고 문제가 있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상대당 후보로 인정받았고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도 그 후보에 대한 상당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국민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로 점수 따는 게 정치인데 아마 이제 이 현장에 맞춰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 다수와는 약간 다른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의 갈등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이죠.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또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와 점심을 함께 먹은 건데요. 앞서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마음만 조금 바꾸면 끝날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만남에서는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 이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 대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다 할 거예요. 선대위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선대위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거는. 선거운동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송구영신, 그러니까 즉 옛 갈등을 좀 떠나보내고 단합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건데요. 윤 후보는 지금의 상황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와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대로,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이 대표님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은 얼마든지 그 시너지를 가지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어쨌든 뭉쳐야 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최근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어제 발표된 이번 주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28%입니다. 11%포인트 차로 이 후보가 앞선 결과인데요. 지난달부터 여론 추이를 좀 살펴보면 명백히 골든 크로스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조사에서는요. 같은 조사에서 이 정권 안정론이 45%, 정권 심판론이 40% 이렇게 정권 안정론이 앞서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대선을 2달여 앞둔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 민주당이 놓칠 리 없겠죠. 윤석열 후보를 향해 맹공을 펴보면서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의 거친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윤 후보의 발언을 패러디해서 무식한 삼류 바보 검찰총장을 쓴 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간부회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상대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건 무슨 지금 그리고 평소에 어떤 인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언어인가 저는 아주 심각한 지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메두사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거든요. 예.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메두사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돌이 돼 버리잖아요. 제가 윤석열 후보 얼굴 보면서 제가 돌이 되는 느낌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감싸고 있죠. 일단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후보 감싸기에 앞장선 사람들 다름 아닌 이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 영입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유 실장의 회심의 코너 미니 줌인으로 줌인 해보겠습니다. 좁은 시기나 이미 사망을 한 이런 상황인데도 예를 들면
성남시 의회가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다수 당이 반대를 해서 조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이 나올 수 있으며 토론이 진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 네, 미니 주민이 선정한 첫 번째 인물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해왔죠.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는 두 후보 간에 있어서의 저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후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단일화의 가교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 대신에 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의 부정투표 얘기였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주장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배척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인데요. 또 2030 남성들 이른바 2대남 표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학점 안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뭐 적응하는데 학점 안 나오고 이 사이에 여학생들은 학점이 잘 나오는데 남학생은 너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남학생들의 불만 소위 2대남의 불만의 큰 원인이었거든요. 또 네, 하태경 의원은 청년 비하 망언을 했다면서 청년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니 주민이 선정한 두 번째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 부위원장인데요. 역시 윤 후보 감싸기에 열심이죠.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보통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지율이 낮고 뭔가 부족한 후보자가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치계의 문법입니다.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최근의 지지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토론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밝혔는데요. 앞서 신 부위원장 과거 윤 후보에게 조폭 같다고 했던 본인의 발언 사과를 했었죠. 얼굴만 보고 잘못 판단했었다면서 실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라고 했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옹호하고 있는데요. 김 씨의 사과, 용기 있는 사과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여권 일각의 반응, 특히 김 씨의 외모를 지적한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주변 사람들, 외부 사람들의 반응일 텐데 제가 놀랐었던 건 얼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평이 페미니스트로서 평가하자면 오히려 더 추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미니 주민이 선정한 세 번째 인물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역시 김건희 씨를 감쌌는데요. 그 사과문에 대해서 직접 쓴 사과문이라서 감성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가 의문이라고 말을 했었죠. 김 씨의 마음에 제대로 감정이입한 모습입니다.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뭐 눈물이 쏟아질 만한 대목이 많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얼만큼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그때 봤잖아요. 그렇게 정말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정당에 새로운 색깔을 더하기 위해서 영입한 이 인사들 오히려 후보와 후보 부인을 감싸면서 방패막이로 나서는 모습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유 실장의 미니 주민에서 다뤄본 이 사람들 당 일각에서는 선대위 쇄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만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만날 뜻이 없다고도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매머드 대신 개썰매, 선대위 해체 요구한 이준석, 김종인 설득에도 복귀 불가, 윤석열 갈등이라 보지 않아. 네.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해를 넘겼죠. 지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모르죠. 뭐 몇 시간 남아있긴 하니까 또 극적인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올지 모른다는 예상은 빗나갔네요. 네, 두 사람이 오늘 마포의 한 식당에서 1시간 반 정도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귀를 설득하지는 못한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선대위 해체까지 말한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은 선대위 인적 쇄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집중 발제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윤석열 후보는 지금 상황이 갈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갈등으로 비춰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좀 있었고 또 당내 지도부에서는 상황이 정리됐다 이런 발언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봉합이 불발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박 3일간의 대구, 경북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방문해서 이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후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일정을 미정으로 비워둔 상태여서 당내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나왔었는데요. 이 대표가 선대위에 복귀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복귀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도 맞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정치적으로 큰 합의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생각차가 있더라도 이 선대위라는 공통의 공간에서 공동의 목표인 정권 교체를 향한 행보를 같이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목소리가 좀 당내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불발된 겁니다. 네. 자, 민주당도 이제 국민의힘 당내 갈등 유심히 지켜보고 있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선거 국면에서 사실 남의 불행은 자기 행복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 신현영 대변인이 한 얘기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쇄신 요구에 눈과 귀를 닫았다고 했고요. 이용빈 대변인은 윤 후보의 거친 발언을 겨냥해서 선대위 난파 위기를 리더십으로 돌파하긴커녕 후보 스스로 통제 불능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송영길 대표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한 유튜브 주장의 출처가 윤핵관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전지검이 윤석열 후보가 아주 신임하던 분이 그때 지검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원전 수사도 대전지검에다가 맡긴 거잖아요. 아하. 그럼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윤핵관들이 가장 이준석 당대표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또 다른 갈등의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둘 다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선대위 비공개위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했었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두 사람을 모두 징계 심의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을 포함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성공후사의 정신으로 당내 갈등 치유에 매진할 것과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리위는 이 대표의 인사전횡과 당비 이용 의혹을 제기한 김용남 전 의원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지혜 부위원장에 대해선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고 발언한 이경민 전 서울시당 부대변인에 대해서만 징계 심의 대상자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유 실장하고 간단히 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정면한 비판을 한 겁니다.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에 답변을 단 건데요. 김 위원장을 향해서 방자하다, 자신의 무책, 무능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니까 화가 난다고도 했는데요. 홍 의원은 대구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죠. 이미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나더러 정책도 방향도 다른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와 갈등도 정리 못하면서 어찌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느냐 어처구니가 없다 꼬집기도 했는데요. 선대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메머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선대위를 해체하고 슬림하게 재구성해 모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하방해야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청년의 꿈 홈페이지엔 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처가 비리를 쉬드칠 자신이 없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만 해도 머리가 복잡할 텐데 홍준표 의원과의 갈등이 이제 불거질 수도 있어서 상당히 걱정도 되겠네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메머드 대신 개썰매, 이준석, 김종인 설득에도 복귀 불가, 윤석열 갈등이라 보지 않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싱크홀 발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에서 지하 주차장에 기둥이 파열되면서 인근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내부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은 모두 대피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마두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추가 붕괴 위험을 고려해서 현장 인근과 마두역의 7번, 8번 출입구는 통제됐습니다. 고양시는 한전, 지역 난방공사 등과 함께 가스관을 차단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도로 지하의 배관 시설물 등도 점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건물의 붕괴 위험성과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멱살 잡고 모욕입니다. 의정부 을지대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가 태움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병원에서의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이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숨진 A씨가 선배 간호사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료 간호사를 비롯한 수십여 명의 참고인 조사와 CCTV 탐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는데요. 선배 간호사인 B씨가 숨진 A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동료들 앞에서 A씨를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하는 상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선배 간호사 B씨에게 모욕, 폭행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택시비 먹튀인데요. 지난주 수원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70대 기사가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여성 2명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먹튀 승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대로 알려진 이들은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하고도 7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사를 진행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를 본 택시기사 A씨가 직접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인근 CCTV로는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신고 취소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가정의 백다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할 거란 이야기도 오늘 새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이루며 상승세를 탔죠. 상대 후보의 악재 때문이다 몸을 낮췄지만 내심 이 후보의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위기입니다. 12월까지 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고를 드리면 연말까지 기조는 반성, 혁신, 민생, 결집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쭉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반성과 혁신, 민생, 결집. 이 후보가 방점을 찍은 4대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먼저 반성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후보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내세웠죠. 민주당의 공정과 도덕성에 상처기를 낸 조국 사태, 확실히 선을 긋고 도강에 나섰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예.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안타깝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수사가 예를 들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도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죠. 부동산 정책도 한마디로 실패했다. 딱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도 사과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근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은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 아니다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까지 내놓으며 성난 민심을 달랬죠. 이 후보 본인의 정책도 적극 수정했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던 기본소득 공약, 국민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연말을 맞아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껏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혁신입니다. 요즘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연일 내놓고 있죠. 가산자산 과세 1년 이후에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피임 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입니다. 작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이재명, 새롭게 내세운 슬로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공직에 있어서는 하자면 일은 끝이 없고 또 적당히 하고 안 하자면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영역이라는 것을 제가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거대한 변화를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의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민생인데요. 오늘 이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이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어르신의 손입니다. 이 후보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오직 민생 네 글자를 잊지 않겠다 이런 글을 함께 올렸는데요. 코로나가 앓힌 민생 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도약에 디딤돌을 놓겠다는 겁니다. 오전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올해죠, 올해. 보니까 정부 지원액이 일선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적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병실도 전환이 좀 민간 병원들이 망설이던데 이번에는 좀 괜찮아졌습니까? 예, 하여튼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아직 확실한 답이 없는 상태인데 하여튼 뭐 옛날보다는 많은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거죠. 이 후보의 코로나19 민생 행보에 민주당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 추경 편성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희 당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선 지원이 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원장 적극 협력해서 추경 여부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서 보다 이 폭넓은 재정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 추경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는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후보의 네 번째 키워드는 결집입니다. 열린민주당과의 당대당 합당 작업. 어제 열린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죠.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던 호남 인사들도 복당식을 가졌죠. 오랜만에 민주당사에 돌아와서 더구나 저 건너편에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 사진을 이렇게 뵈면서 아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미련이나마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때 소원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도 풀었습니다. 새해 첫 호남 일정으로 이 대표와 함께 무등산 등반에 나설 거란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 후보 새해엔 키워드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바로 연정입니다. 와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그런 연정이나 통합정부 이런 것을 아마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그게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그러면은 네,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표를 보시죠.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뭐 김동연 후보, 심상정 후보 이런 분들과 모두 함께 가기를 꿈꾸시는 걸까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 아마 신년에 이재명 후보의 구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연대를 고리로 반윤석열 전선을 구축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송 대표,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콕 집어 연대론을 띄우기도 했었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그런 미래 경제 아젠다나 과학실 아젠다를 수용할 만한 토대가 없다고 봐요. 훨씬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후보는 선을 그었지만 거절 강도가 약하다. 나름의 분석도 내놨는데요. 좀 더 강렬한 반응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권을 함께 심판하겠다는 뜻이냐, 안 후보의 되치기도 이렇게 받아넘겼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특별한 무슨 악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비주류인 사람이 당대표가 됐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장관을 했거나 국회의원도 안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송 대표의 이딴 러브콜, 야권 연대를 막기 위한 갈라치기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윤석열 후보와 과연 손잡을 수 있느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빌려 나름의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이래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때 그걸 막지 못한 것을 비겁하게 반성한다 이러거든요. 그 진정성을 믿으신다는 그러니까 윤석열도 말씀. 똑같이 제2의 박근혜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송 대표의 큰 그림, 과연 이 후보의 생각도 같은 걸까요? 선대의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강훈식 의원의 말과는 온도차가 조금 느껴집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여지는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정도이고요. 저희가 뭐 어느 후보랑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방향성보다도 저희는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누구랑도 함께 연대하고 고민해 볼 수 있다, 협력해 볼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도 통합정부가 필요하다 생각은 밝혔었죠.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정부, 뭐 이름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정부, 또 실용내각 이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죠. 내달 4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일단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하나는 확실한 듯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또 공세를 펴고 있죠. 뭐 저희가 계속 짚어왔던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또 해경군 김씨 의혹이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가 인정했던 이제 논문 표절 관련해서는 훔친 물건을 뭐 가져가라는 심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굿바이 이재명 책 읽기 운동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일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의 발언, 이제 뭐 연정이라든지 뭐 이제 통합정부 관련된 그런 발언을 들어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후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직접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네 편과 내 편, 좌냐 우냐를 따지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연대나 연정까지는 아직 구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연대 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구성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등용과 정책 채택에서 진영에 구속되지 않겠다. 광범위하게 인재를 쓰고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말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코로나 전담 치료 병원을 찾았는데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제1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공공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대다수 공공병원은 30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에 공공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감염병 창궐을 국가 재난으로 상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할 수 있다는 막연한 표어보다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4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그리고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오랜만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잘못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에서 만든 앱 이재명 플러스에 기고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갖가지 의혹들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 이 때문에 성과들이 제대로 국민들께 평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씌워진 의혹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허위이지 않았느냐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자, 이 후보는 지켜보는 사람에 미안할 정도로 혼자서 아군 없이 어려운 난경을 극복했다. 고난을 견디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대단한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검찰 고발을 했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게 사건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무대로 삼부토건 조나부 회장을 통해서 검사들을 소개받고 고소고발을 당하면 백을 동원해 빠져나가고 또 사기적인 수단으로 부를 축적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자고 주장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추 전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 본인이 과도하게 왜 자기 부인을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을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고요. 뭐 음주를 하거나 유흥업소에 갔다 뭐 이런 걸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고. 그러잖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요즘 아주 인기가 많아요. 오늘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민주당은 더 적극적이죠.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노를 했지만 노의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또 자체 해석을 했고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한번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국민의당 측에서 더 강한 거부 메시지를 내놨다는 거죠? 네, 국민의당 선대위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홍경희 대변인인데요. 영혼 없는 구애를 보이고 있다면서 새해를 앞두고 국민통합정부 운운하며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 이렇게 송영길 대표의 연대론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더 좋은 정권 교체에 여념 없는 안 후보는 묵묵히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상승을 피부로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인천의 모래내 시장을 찾았고 오늘은 수유 재래시장을 갔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연말을 맞아서 부인 김희경 씨와 잇따라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장 상인들을 위로했는데요. 특히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안 후보는 백신 패스가 필요한 곳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된다면서 나라에서 보증하는 백신 패스인데 왜 영업시간 제한을 두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검사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우니 과징금도 좀 낮춰줘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당선되려고 나왔다. 정권을 교체해서 반드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TV 토론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잖아요. 어제 이제 민주당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장동 건을 놓고 양자 토론하자 이런 추가 제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두 분이 다른 현안 다 빼고 특검에 대해서 대장동 건에 대해서만 서로 맞짱 토론을 하는 걸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에 첫 문을 열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한정해 양자 토론을 제안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질문을 받았는데요. 대장동 토론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특정 과거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표에 네거티브만 하자는 건 정책 토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표에 네거티브만 하자는 정책 토론, 이건 정책 토론이 아니죠. 네거티브 전을 하자고 설마 제안했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되면 그때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네. 자,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 또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을 했었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번엔 송영길 대표를 고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세현은 송영길 대표와 유영성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가세현 측은 송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유 전 사장과 공모를 해서 정보통신기술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영종도 미단시티 땅을 싸게 분양해 준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과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김성진 대표 관련된 대전지검 수사 기록 일부를 증거로 해서 첨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나온 속보라서 아직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이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입장이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표 반성혁신 민생 결집 통하였느냐? 통합정부 구상 발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사면됐습니다. 지지자들은 박 씨가 입원한 병원 앞에서 환영 집회를 열었는데요. 반면 광화문 인근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렸죠. 여론이 또다시 나뉘는 그런 분위기인데 관련 내용을 주우민에서 짚어봅니다. 이 집은 고 박 대통령 일가족이 1958년 5월부터 3년 3개월간 살던 집으로 유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이 출발 23분 만인 7시 39분에 이곳 삼성동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연신 외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걸어서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청와대를 두 번이나 쓸쓸히 떠나온 비운의 인물이죠.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오늘 풀려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부터 박 씨가 수감되기까지 시간을 되돌아볼까 합니다.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과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어제부터 왠지 제가 한국 정치사 전문 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그리고 구속 수감까지의 과정은 방금 보신 영상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이 지난 오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자유의 몸이 됐죠. 일수로는 1736일 만입니다.
박 씨는 병실에서 사면 복권장을 직접 수령했는데요. 사면 복권장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면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직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는데요.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분간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 명분 국민 통합이었는데요.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국론은 또다시 분열됐습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광장은 촛불 대 태극기 구도로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먼저 박 씨의 지지자들은 석방을 기념해 축하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씨가 입원한 병원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등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인데요. 마치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카운트다운 전광판과 폭죽도 등장했습니다. 탄핵 정국의 한 페이지는 오늘로서 넘어갑니다. 촛불 난동의 이전으로 대한민국을 되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 사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광화문 광장 인근에 모여 박근혜 사면 절대 반대,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둘러나는 여론 속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선택은 다시 한번 반쪽짜리 국민이었습니다. 앞서 신체커가 소개한 대로 박 씨는 석방과 동시에 이 옥중 서간집을 출간을 했죠. 수감 기간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인데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책에는 탄핵과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심을 가지고 누굴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5년 전과 입장이 바뀐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의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반성이 없었던 건데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정권 유지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담은 지지자의 편지에 이분의 노래를 거론했는데요.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가수 나훈아 씨의 히트곡 테스형이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답장에서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국민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서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현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선동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 생명이 길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반면 광화문 친박 집회 지지자들을 향해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광화문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뜨겁게 정의를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박 씨의 이런 지지자 끌어안기에 기세가 등등해진 분이 있죠.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박근혜 씨의 울타리에 들어가기 위해 연일 구애를 펼치는 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과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얄궂은 운명의 장난일까요? 한때는 대척점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구속시켰던 주역이지만 이제는 한 배에 올라탄 윤석열 후보인데요. 하지만 울타리에 문지기를 맡은 조원진 후보가 윤 후보의 앞을 가로막아섰습니다. 대통령을 찾아뵙기 전에 윤석열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숙고 대제하고 이제는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 후보는 야권 후보 교체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교체 카드로 바로 홍준표 의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어떤 방침으로 갈 거냐까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청문 홍답 그분도 계시잖아요. 아, 홍준표 예, 의원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윤석열보다 문제안은 아니다. 조 후보의 후방 지원, 홍 의원으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나 봅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사실 과거 조 후보와 홍 의원의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았었죠. 책임 회피로 시작해 자기 부정으로 끝나는 홍준표 씨의 치고 빠지기식 몰염치 행태에 홍준표 씨는 배신과 자기 부정, 토사구팽의 파괴적 정치 행보로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배신의 칼을 꽂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박근혜 씨 탄핵 이후 당시 비박의 대표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섰죠. 이 과정에서 박 씨와 선을 그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 후보가 홍 의원을 향해 잡놈이라고 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는 홍 의원의 교체 출전을 바라는 상황이 됐는데요. 격세지감이 든다고나 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석방되기 전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삼성서울병원을 들렀다는데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네,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앞을 들렀다고 합니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기도 했죠. 황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차 안에서 찍은 삼성 서울병원 정문 그리고 병원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 세워둔 사면 환영화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사면되시는 시각이 다가와서 삼성 서울병원 쪽으로 차를 향했다. 병원에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다시 뵐 날을 고대하며 이제 병원 앞에서 차를 돌린다라고 썼습니다. 네, 이어서 황 전 대표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냐, 모진 시간 잘 견디고 이겨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어의 몸에서 벗어난 대통령님을 다시 맞이했다는 기쁨을 표현하기에는 세상이 아직 너무나 어둡고 춥다. 부디 쾌차하시고 이민년 새해 건강한 모습,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뭐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한 뒤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박근혜 씨의 책이 나왔는데 윤 후보가 2017년 10월 중앙지검장 시절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거론한 내용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윤 후보의 답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법 집행을 한 부분과 또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여튼 건강 회복이 좀 빠른 쾌유를 늘 빌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박근혜 씨를 수사한 것과 관련해 거듭 선긋기에 나선 건데요. 박 씨의 책에 윤 후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요. 2017년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거론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상임선대위 회의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은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윤석열 후보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80년대 쌍팔년도 선거 전략도 아니고 저급한 지역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 호남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외국서 수입해온 이념이라며 창조적인 색깔론을 꺼냈다. TK에 가서는 자신의 입이 정말 미치도록 가짜는 수준, 삼류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등 막말 행진으로 민심 걷어차기에 바쁜 그런 모습에 정말 실망했다 지적을 했는데요. 잎이 거칠어질수록 준비한 데 후보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분열과 갈등의 언어를 중단하고 미래와 통합의 메시지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임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쪽 국민만 끌어안은 박근혜, 옥중 서간 집에도 반성은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정치부회의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022년 1월 3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